예, 세 분 패널과 함께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 민영배 의원 만나봤는데요. 반응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한 두 분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님와 민영배 의원님이시다. 앞으로도 선봉에서 가열차게 싸워주세요. 그다음에 담비님, 검찰 개혁에 필요해서 한 건 알겠는데 빠른 길 가시려고 위장 탈당하신 건 맞긴 맞으니 그 오명은 지고 가세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갈려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민영배 의원하고 나라 걱정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의 답을 찾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지금 선물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GP 코리아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콜라보해서 만든 기념시계 받으실 분들 어제부터 제가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왜 이 시계를 받아야 하는지 사연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메일을 봤더니 전부 다 우리 애들한테 나라가 뭔지 좀 일깨워 주려고 받고 싶다. 그렇게 또 자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목포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올해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쿠공원에서 일본군의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던진 매헌 윤봉길 독립투사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91년 되는 해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다짐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 출마의 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던가요? 대통령이 되신 지금도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리라 감히 짐작해보며 선열들께서 흘리신 피가 자손 만대까지 귀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의견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시계는요. 윤봉길 선생님이 차셨던 그 시계 모양과 같습니다. 근데 서울 용산에 있는 백범 김구기념관에 지금 나오는 시계가요. 회중시계인데 지금 이 회중시계가 도시락 폭탄으로 알려진 윤봉길 의사 시계였는데 그런데 이 시계가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김구 선생 유품에 섞여 있었어요. 왜 윤봉길 의사 시계가 김구 선생 유품에 섞여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 의거를 앞두고 김구 선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 시계를 보면서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까 저랑 바꾸십시다. 저는 이제 시계를 1시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계를 교환하고 작별을 했고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완수한 다음에 체포돼서 총사령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요. 그 뒤에도 시계를 간직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잊지 않았던 백범 김구 선생 유품에 그 시계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계를 따서 만든 시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드리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받게 되시는 분은 그 깊은 뜻을 알고 차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계가 이제 몽시엘에서 만든 시계인데 그 모양 비슷하지요? 예. 김영주 의원. 네. 아까도 민영배 의원하고 나라 걱정을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너무 나라가 쫙 갈라져 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선거구제를 바꾸면 조금 해법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될까요? 글쎄요, 뭐 선거구제 제도적인 변경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부수적이긴 하지만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처럼 서로 다른 당에 가서 정치 교육도 좀 받고 혹은 다른 당이 이전에
자기 당에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민주가 뭔지 공화가 뭔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윤봉길 의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올 3월부터 거의 상해에서 대한민국 국호가 만들어졌다는 걸 완전 생략하고 완전히 미국, 일본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정치 교육의 내용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미래를 위한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그런 어떤 교육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또 제도적 요소를 잘 버무려 가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좀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우리 헌정회 회장의 예, 정대철 회장. 정대철 회장님이 상당히 그 과반 내 후보 중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또 뭐 다른 정당 할 것 없이 원로들이 조금 더 현실 정치에 쓴소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예, 때가 되지 예,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현자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때인데 그런 분들도 갖다가 다 정치권들이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현자가 좀 부족해졌어요. 네. 김두수 소장은 시대정신연구소장이신데 지금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보자. 그거를 좀 제대로 갖춰 보자. 이걸 그냥 뭐 굳이 풀어하면 이제 선진화 같은 어떤 과제의 국가로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국가로 가려면 정치가 지금처럼 극단적인 양당제로 이렇게 나뉘어서 대결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생각들. 그러니까 뭐 짬뽕, 짜장 두 개만 먹으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국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걸로는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다양화되도록 선거법이 바뀌면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다당제적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가 즐겨 쓰는 표현 언어의 집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이데거가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철학 다 모든 걸 반영하는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조악하고 그리고 뭐 상상력도 부족하고 창의성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죠. 정치인의 언어가 그 나라 국민의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 말로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촌철살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촌철활인이 저는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로 사람을 살려야죠. 그런데 정치가 사실은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내가 상대를 끌어안을 때 내가 본질적으로 이기는 건데 그 게임의 법칙들을 상대가 죽어야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거는 지금 현실 정치에서 우리 여권이나 야권이 똑같이 지금 보이고 있는 패턴이라는 건 이건 정말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김영주 의원 네. 정치인의 언어가 사라지고 검사의 언어가 난무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검사 언어와 정치 언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여야의 관계 그리고 혹은 어떤 그 정당 내부의 질서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날카로워진 것은 남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관계 얘기는 옛날에 15대 16대 보면 사실은 싸우면서도 밤에 술 한 잔을 더 할 수 있는 관계. 심지어 뭐 국회 본회의실에 싸움을 하면서도 상대 의원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던지더라도 보호해주는 그런 미덕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미덕도 없는데 그런 말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부터 내용, 관계의 단절이 어디서 왔냐? 제가 17대만 하더라도 앞줄 모임이 있었어요. 여야 초선 의원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도 싸우면서도 검도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왜 정당 내도 보면 제가 정당이 프랜차이즈화 되었다. 겉으로는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옆에 지역에 누가 뽑히는지를 중앙에 있는 당 직자나 당의 소위 대표가 몰라요. 그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남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당 내부 다른 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정당 내부에서 자기네들 개파들 관계가 정말 삭막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전 세계가 전 돈은 들어가면서 삭막함을 전파하는 정말 지금 현재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참 그 대한민국의 정치 패널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또 좋은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좀 언어로라도 또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좀 쫙 갈라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다음 달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 비서관이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는 의전 비서관이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의전 이런 비서관들이 바뀌는 거 아주 흔치 않은 일이죠. 저도 뭐 사실 청와대 근무 경험은 있지만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의전 비서관 바뀌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은 사실은 그 의전이라는 부분은 이제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공들,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비서관처럼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은 말 그대로 사실은 어떤 어떤 정확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는 괜찮은데 외교비서관이 지금 순방을 4월 26일이니까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 달 앞두고 바뀌었다.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는 신호가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 정책 혹은 외교 이제까지 외교 스태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좀 앞으로 그런 변화 모색에 대한 신호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뭐 일각에서는 어떤 그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대한 인력 그 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호탄 치고는 외교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일 관계 문제가 지금 후속적으로 봉착해 있지만 어찌됐건 전 좀 큰 틀에서 외교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나 어떤 그런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도 조금 생각되는데 아직 워낙 지금 짧은 시간이라 제가 조금 뭐 이런저런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두수 소장, 대통령실에서는 이문희 비서관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경무에 시달렸다. 인사를 할 시점이 됐고 업무 인수인계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믿을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뭐 알려진 이야기는 경질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제 김성한 외교안보실장도 지금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진 신문에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미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예정되지 않는 어떤 일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진행이 안보실에 의해서 아마 그걸 진행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알려진 거에 이제 각각 신문이 다른데 무슨 문화적 행사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한국의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가 같이 공연하는 걸 양국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의 뭘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됐다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외교비서관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오케이를 안 해줘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안보실에서 주로 이게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진행을 안 시켰다 뭐 이런 걸 하면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말하자면 일종의 경로를 하게 됐고 결국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안보실장도 지금 곧 경질의 소식이 쭉 퍼졌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외교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 아닌가 싶고 특히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문제는 한일 회담이고 쪽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제 한미 회담, 한미 정상 외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외교 비서관을 넘어서서 안보실장까지 교체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렇게 단순한 사연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김영준 뭐 적어도 이런 정도 인사면 외교의 기조를 바꿀 때나 이런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저는 두세 가지 제가 봤을 때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김태호 1차장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라인 간의 거기에서
김성환에 대하여 김태호가 이겼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일 수 있고. 되게 그런 경우가 네, 많죠. 예, 그런 부분이 알력 있고. 갈등. 또 하나는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에서 여기서 뭐 어떤 이념적 매파가 아니라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많이 좀 당황스러운 문제제기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기존의 프로토콜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쳐내가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번에 뭐 김일번 그 어전 비서관 이전에 이재명 전 부대변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바로 가기 전날 금요일 저녁에 짐을 쌌습니다. 그것도 뭐 외부 일정 이렇게 내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쳐내는 과정이지 이것이 특별히 본인조차도 솔직히 뭐 이걸 제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겠다 왜 나왔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상적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쳐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둘기파와 매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의전 예컨대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3박 4일 가게 됐냐. 원래는 사우디 가고 싶었는데 사우디에서 왜 방금 우리 다녀갔는데 왜 오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우디 간다는 거 얘기한 사람에 대하여 면직 파면 뭐 이런 일들이 단발마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갈 때 하나 정리하고 일본 갈 때 하나 정리하고 미국 갈 나는 비서관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간단하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3.1절 기념사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큰 그림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외교를 넘어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상당한 그 변화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그랜드한 플랜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짰겠습니까? 외교 안보 라인이 짜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지금 3분의 1 지점에서 엔진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비서관은 외교부 중에서도 가장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부 1급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뭐랄까 이게 아주 선택된 사람이 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외교비서관이 경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무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무 아닌 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 외교비서관은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월부터 5월 그다음에 6월로 지금 기시다 답방 예정된 것까지 하면은 지금 사실은 4, 5, 6, 7이 쭉 이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외교비서관 그리고 1년간 윤 대통령의 사실은 외교 기조를 전부 실무적으로 총괄해 온 사람이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세 사람이 여기에 온다는 후임자 내정된 것 같은데 국립외교안보원에 계시던 분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 경무 때문에 그만뒀다 얘기로 이거를 그냥 버무리기에는 지금 후속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해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겠구나라고 해야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 이건 국민들을 좀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는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런 게 좀 많아요. 네, 뭐 보면 뭐 사과를 일단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예로 들면 이제 문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 보면 특히 이제 경계 실패해서 뭐 월북 사건이 나거나 무슨 일 사건이 나면 뭐 사단장이 이제 문책석 인사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책임성인데 뭐 이 정부는 어쨌든 최소한의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런 사람 중에 지금 탄핵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결과를 보겠다고 안 하고 있는 책임도 안 지고. 근데 지금 이 외교 문제에서는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은 약간 뭐 이 문제에서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대통령 심기나 대통령의 경로가 일어나면 책임을 묻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슬퍼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식으로 본인과 관련된 거는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요구는 묻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상 외교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뭐 그 차질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전통적으로 어느 정부든 간에 외교 그 정통 관료들과 일종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스테이츠를 구성하고 있는 그 캠프 출신의 그 말하자면 외교 참모들 간에 사실 알력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그 알력의 그 지금의 표면화된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통령의 외교 정책들이 너무 외교부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미일이면은 가장 미국이 최종인데 그 최종 회담을 지금 한 달 앞둔 상태에서 경질이라는 거는 뭐 경질인지 교체인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외교 비상을 바꾸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외교 사회에 주는 어떤 안정적 시그널도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후속적인 그런 좀 약간 문제 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주 의원께서 이런 경우는 대체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력, 갈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김성한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 가정교사다 그런 얘기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큰 틀을 다 짜줬는데 만약에 또 다른 정보가 입력이 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통령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또 그 생각을 입력해 준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외교정책 근간이 바뀌어도 괜찮으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건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교체하면서 점수를 딸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미일에 네. 집중했다. 이 양 뭐 원인에 대한 뭐 설명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6.7월 과정이 지나가면 사실 우리한테 기다리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걔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고 에너지 위기도 극복하고 통상도 사실은 한일 통상보다 한중 통상이 훨씬 덩치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조금 순화시키는 계기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악재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방금 지금 백영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왜 교체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불안한 요소고, 예. 그러면 더 세질 것인가 이 기조가,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예컨대 뭐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교체할 가능성도 많고, 경질 대상이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1년은 지켜보자 했으니까 무더기로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질 겸 혹은 뭐 출마 겸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비구비에 어떤 계기와 앞으로 어떤 방향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꿔라 하는 사람은 안 바꾸고 뭐 뜬금없이 그냥 사람들 막 바꾸면서 경무에 시달려서 바꾼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신뢰의 기본은 정직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이번에도 검사로 바꾸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오히려 이제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 지금 뭐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30일 날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예. 그날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면 실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 부분 정말 염려되죠. 그나마 이번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 출신 포기하고 경찰 내부에서 발탁했던데,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조직 아닙니까? 더군다나 검경 수사권 지금 분리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자리를 검사 출신으로 하려고 했던 생각도 참 의아했지만, 방통위는 더군다나 좀 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거기에 또 검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외교안보 실장도 검사 오지 말한 법 없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일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